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크게 걱정이나 고민 없이 살았던 저는 그동안 제가 꽤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큰 노력 없이 좋은 성적을 얻었고, 특별한 비법 없이 건강을 지켰고, 재미삼아 시작한 사업이 잘 풀리면서 여유도 생겼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그때는 제가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나 봅니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굴곡의 연속이고 높이 올라가 있다 보면 언젠가 떨어질 때도 반드시 있더군요. 그리고 저 역시 그런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고난을 겪었기에 이제는 다시 올라갈 일만 남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럼 제가 트라우마를 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이곳에 제가 겪었던 안 좋은 일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던 저는 일찍이 성공을 이루고 안정된 상황 속에 가정도 빠르게 꾸렸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여유에 가정도 일찍 꾸렸다 보니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는 삶이었죠. 하지만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몸을 너무 혹사시켰던 것인지 저는 젊은 나이에 그만 병을 얻게 됐습니다. 불치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예후가 좋은 것도 아닌 그런 병이었어요.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그런 병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제 아내는 그런 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아내는 제 병명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으며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 속상해하며 그런 저를 걱정해줬어요. 아내는 어떻게든 저를 낫게 하겠다며 병원들을 찾아다니고 여기저기서 몸에 좋다는 것들이며 대체의학요법까지 알아보며 저를 위해 무슨 노력이라도 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고마웠고 그런 아내를 위해서라도 꼭 낫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 2년 만에 금방 나을 만한 병이 아니었는지 길어지는 병상 생활에 저도 아내도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항상 제 곁을 지키던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됐죠. 믿었던 아내의 배신에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아픈 제 탓인 것만 같아 제 처지를 비관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아내는 제가 더 비참해지도록 재산 분할할 생각 없으니 소송까지 갈 필요 없다고 아픈 사람 돌보지 않는 것을 위자료 대신하겠다며 아내는 제게 더 바라는 것 없이 저를 떠났습니다. 어쨌든 별탈 없이 이혼하긴 했지만 가뜩이나 몸이 아파 마음마저 약해진 상태에 이혼은 제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됐어요. 한순간에 건강을 잃고 평생 내 곁에 있어줄 거라 생각했던 아내마저 나를 버리고 치료도 차도가 없던 상황이라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아픈 몸을 버텨가며 치료받는다 해서 뭐가 더 달라질지, 내게 더 나은 삶이 있기나 할지, 그때는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포기해버리고 싶었지만 저를 붙드시는 부모님 때문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못난 자식을 포기할 수 없으신 건지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시며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죠. 하지만 두 분도 연세가 있으신 탓에 간병하다 몸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었고 이러다 부모님까지 잘못될까 걱정하던 제 권유로 부모님께서는 결국 간병인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사실 별로 남에게 간병을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제가 또 그렇게 나오면 부모님께서 속상해 하실까 싶어 차선책으로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렇게 저를 간병하러 오게 된 사람은 저보다 어려 보이던 한 젊은 간병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간병인들이 여자지만 그렇게 젊은 사람은 처음이라서 저는 그 여자 간병인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전처와 부모님이 저를 돌봐주셨기에 남한테 저를 의지하는 게 처음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젊은 여자라는 게 꺼려지더군요. 하지만 성은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간병하며 저를 돌봐줬고 저는 성실한 성은 씨의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어가게 됐습니다. 성은 씨는 간병도 간병이지만 의지가 꺾인 저를 정신적으로도 많이 도와줬고 제 옆에서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사람이었어요. 진영 씨, 힘들어도 노력하셔야 해요. 젊은 나이에 포기하기엔 앞으로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누구는 살지 못해 안달인 환자들도 있는데 기회도 많으신 분이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이겨내봐요. 저는 진영 씨가 꼭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처음엔 그런 말도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우린 남일 뿐이었고 그 사람도 그게 자기 할 일이다 보니 의뢰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를 사랑한다던 아내마저도 못 버티고 저를 버렸는데 생판 남이 저를 걱정해봐야 얼마나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은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성은 씨의 진심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은 씨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했고 제가 다시 일어서길 기대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도와준다는 것이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성은 씨 덕분에 저는 조금씩 꺾였던 삶의 의지가 되살아나게 됐고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가끔은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었지만 저를 응원해준 성은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지를 불태우며 치료에 전념하게 됐고 그 덕분이었는지 제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 후 상태가 나아지며 간병인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어 성은 씨와도 헤어지게 됐어요. 간병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해진 것은 무척 기쁜 일이었지만 그 일로 성은 씨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었죠. 아무래도 제가 저도 모르게 성은 씨에게 마음을 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도 종종 성은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됐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성은 씨는 제가 꼭 회차하길 바란다며 저를 여전히 응원해줬고 저 역시 성은 씨 덕에 힘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해가며 희망을 품게 된 저는 완치를 하면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며 성은 씨에게 먼저 대시를 했습니다. 그런 희망 덕분인지 저는 얼마 뒤 병을 이겨내게 됐고 저희는 연인으로서 발전하게 됐죠. 성은이는 연인이 된 후로도 제게 늘 헌신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간병인과 환자로 시작된 만남이라 그런가 했지만 그게 아니라 성은이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은이는 당차고 밝은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은이는 연인이 된 후로 제게 누구보다 든든한 제 편이 되어줬죠. 덕분에 저는 다시는 하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처에게 버림받고 이혼하며 제게 두 번 다시 사랑은 없을 줄 알았지만 저를 그렇게까지 사랑해주는 성은이 덕에 저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과 달리 이전 아내에게 받은 상처 때문인지 결혼은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겨우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또다시 어떤 이유로 가정이 파탄난다면 그때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차마 성은이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죠. 물론 그런 제 생각과 달리 성은이는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요. 저희가 만나고 얼마 안 되고부터 성은이는 결혼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결혼 얘기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이자 성은이는 어중간한 관계가 싫었던 건지
결혼이 아니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며 제게 헤어짐을 통보해왔습니다. 난 어중간하게 연애만 하다 끝내는 그런 관계는 하기 싫어. 우리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서로 마음이 다른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야? 나도 처음엔 오빠가 전처 때문에 겪은 일을 알고 이해해보려 했고 기다려주려고 했지만 나도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도 나이가 있고 주변 시선도 있잖아.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빨리 결혼해서 안정을 찾고 싶어. 그런데도 오빠가 내 생각 안 하고 계속 결혼 못하겠다고 하면 우린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도 결혼할 생각 없이 날 붙잡고 있지 말아줘. 꼭 결혼을 해야만 하나 하며 회피해 오던 저도 막상 이별 통보를 받게 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인진 몰라도 결혼은 차마 못하겠다고 생각했으면서 성훈이와 정말로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결국 성훈이를 믿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전처에 대한 상처 때문에 결혼을 꺼렸던 거지만 성훈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떠난 후 아픈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줬고 그 후에도 누구보다 제게 헌신적이었던 성훈이를 믿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저는 다시 한번 가정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서두르던 아내 때문에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느라 어쩔 수 없이 업무가 많이 밀려 있었고 저는 미뤄왔던 일을 하느라 신혼을 즐길 새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도 나중으로 미루고 천천히 하자 생각하는데 무슨 일인지 아내가 자꾸만 혼인신고를 재촉하는 겁니다. 평소와 달리 조급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말이죠. 오빠, 혼인신고는 언제 할 거야? 결혼식을 올렸으면 혼인신고를 바로 해야지. 대체 혼인신고를 왜 안 하는 거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워낙 정신없고 바쁘니까 좀 천천히 하자는 거지. 나 밀린 일 때문에 계속 지방 내려갔다 오는 거 몰라? 진짜 시간이 안 나서 그래. 그리고 혼인신고 안 한다고 당장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결혼한 사이에 혼인신고 미루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 아무리 바쁘다고 그래도 혼인신고하는 게 뭐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그걸 미뤄? 당신 결혼 이야기도 먼저 안 하더니 혼인신고도 할 생각 없다는 거야? 뭐야? 또 나만 안 달래고 걱정하게 하려는 거야?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정말? 왜 화를 내고 그래? 그 얘긴 내가 충분히 설명했잖아. 지금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한숨 돌리고 나면 하자고. 그게 지금 내 일보다 급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재촉해? 재촉이라니? 그럼 당신은 나랑 법적으로 남남이어도 괜찮다는 거야? 아무튼 나는 당장 혼인신고 할 거니까 당신이 싫으면 나 혼자서라도 하고 오게 해줘. 이미 결혼식을 올렸으니 혼인신고를 늦춘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고 제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 문제로 전에 없이 화를 내며 저를 재촉해왔습니다. 평소 제가 알고 있던 아내라면 제 사정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줬을 텐데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평소와 다른 아내의 모습에 저는 괜히 수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제가 바람펴서 이혼한 전처 때문에 의심병이 생겨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아내가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흥신소에 아내의 뒷조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연애도 짧게 하고 결혼을 서두르는 것도 그렇고 혼인신고마저 급히 해야 하는 이유가 아내에게 있을까 해서 말이죠.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아내는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흥신소 직원마저 아내를 대단하게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저도 남의 뒤캐는 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별별 사람 다 봤지만 이렇게 깨끗한 사람은 또 처음입니다. 원래 털어서 뭐 하나 안 나오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근데 아내분은 주변 평판도 좋고 남자 관계도 아무것도 없어요. 털었는데 뭐 나온 게 없다고요. 이런 사람을 뭘 보고 의심해서 의뢰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괜히 의심하지 말고 아내분 믿어주세요. 다들 바람 피우고 불륜 증거 찾기 바쁜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만에 하나 아내가 제게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을 했던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흥신소 직원의 말처럼 이렇게 진실한 사람을 내가 괜히 의심했구나 싶어 미안할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모든 것을 뒤로 제쳐두고 혼인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부부가 된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물었더니 사정이 힘든 친구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요즘 사정이 너무 안 좋은가 봐. 그 애가 남편 없이 혼자 애들 둘 키우면서 사는 친구거든. 남편이랑 이혼하고 남편이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소식도 없고 돈이 없어서 상황이 많이 힘든가 봐. 가뜩이나 혼자 애들 키우는 게 쉽지도 않을 텐데 말이야. 그러게. 여자 혼자 자식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양육비도 못 받다니. 친구분이 참 힘드시겠네. 그 전 남편도 참 무책임하네. 이혼했다 그래도 자식들 걱정은 되지도 않나? 그런 놈이니까 이혼을 했겠지. 그래서 나더러 결혼 잘했다고 늘 부러워했는데 나는 왠지 더 미안하더라고. 나야 당신 덕분에 뭐 걱정할 거 없이 편하게 살고 있잖아. 근데 그 친구가 보험 일을 하는데 요즘 실적이 너무 없어서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전화까지 한 걸 보면 도와달라는 말을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막상 부탁하는 게 미안한 건지 결국 말없이 끊었거든. 근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내가 그 친구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데 오빠 혹시 보험 들 생각 없어? 보험? 그 친구분 실적 올려주려고? 맘 같아선 여윳돈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 친구 자존심상 그런 도움은 받지도 않을 거야. 근데 필요하니까 보험 들겠다고 하면 그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들어있던 보험 해지하고 다시 친구한테 가입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보험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도와주자, 응? 제게 헌신적인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고 마음씨 좋은 아내가 친구 일로 걱정하는 것도 마음이 쓰였던 저는 아내 말대로 아내 친구에게 보험을 들어주기로 했죠. 원래 저는 보험에 큰 관심이 없었던 탓에 보험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좋지 않을까 싶어 기본적인 보험만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친구의 실적을 제대로 챙겨주고 싶은지 이것저것 들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저도 어쩌다 아내를 따라 계획이 없던 보험까지 들게 됐습니다. 오빠, 이왕이면 친구 도와주는 김에 제대로 도와주자. 우리 형편에 이 정도 보험금이 무리될 것도 없고 괜찮지 않아? 그래, 당신이 좋으면 그렇게 하자. 이후 보험을 들어줘 고마워하는 친구만큼이나 아내 또한 제게 고마워하고 이전보다 저를 더 끔찍이 생각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니, 제게 더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 일 이후 저와 아내의 사이는 더 좋아졌고 우리는 행복하게 지내게 됐어요. 특히 아내에 대한 제 신뢰는 정말 두터워졌죠. 저번 일이 부부 사이라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일로 치부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내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그에 대한 보답을 제게 헌신으로서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아내와 앞으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마주쳤던 사람과의 인연으로 이 모든 생각들이 깨지게 됐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이 제 인생을 바꿔놨죠. 그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아내와 저는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내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먼저 아는 척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어머, 세연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근데 여기서 세연 씨를 뵐 줄이야. 오빠, 먼저 가고 있어. 나 짧게 대화 좀 나누다가 뒤따라 갈게.
아내가 지인을 소개해주지 않았지만 뭐 대수로이 생각하진 않았어요. 서로 존칭을 쓰는 걸 봐선 그렇게 친한 사이라고 생각되진 않았거든요. 이후 저는 아내의 지인으로 보이는 여자에게 가벼운 눈인사만 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뒤 지인과 대화를 마친 아내가 제 곁으로 왔고 원래의 계획대로 데이트를 즐겼죠. 그런데 다음 날 퇴근길에서 어제 마주쳤던 아내의 지인을 또다시 마주치게 된 겁니다. 멀리서 아내의 지인을 알아봤던 저였지만 서로 통성명을 한 것도 아니었고 아내가 누구였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절 너무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어제 뵙고 또 뵙네요. 그러네요. 또 뵙네요. 웃으면서 건네는 인사에도 아내의 지인은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않았죠. 기분은 나빴지만 아내의 지인이다 보니 기분 나쁜 내색하지 않고 바로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가는 방향이 저쪽이라. 잠시만요. 잠시 얘기 좀 나누죠? 제가 그쪽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네? 저요? 네. 이런 말 하면 제가 오지랖 부리는 사람이 되겠지만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어서요.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할게요. 두 사람 관계 정리하시죠. 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관계를 정리하라고요? 그 관계가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까? 저기요. 혹시 절 다른 사람과 착각하는 건 아니시죠? 어제 저랑 마주쳤던 분 맞죠? 어제 그 꼴 봤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입 닫고 있으면 공범이 되니까 헤어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뻔뻔하다는 건 알지만 제발 양심 좀 가지세요. 그만 헤어지라고요. 아니 이거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네. 저기 그쪽 정체가 뭡니까? 어떻게 되길래 이런 경우 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냐고요? 저 미연 씨 남편의 친구요. 그래서 지금 이 일로 제 친구가 마음의 상처 받기 전에 두 사람 멈추게 하려고요. 씨도 안 먹힐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연 씨는 두 사람 관계를 친척 오빠 동생 사이라고 둘러대던데 저 어제 두 사람 만나기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 봤다고요. 아무리 친한 사촌이라고 해도 스킨십까지는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 연인처럼 아주 깊게 스킨십을 하던데요. 저한테 그 모습을 찍은 사진도 있으니까 거짓말로 빠져나갈 생각은 말아요. 말하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여잔 절 상간남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이 있다고 말했죠. 그 여자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뭔가 착각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저와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흥분한 여자가 제 말을 듣지 않고 어서 헤어지라며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지르게 됐죠. 제발 내 말 좀 들어보라고요! 아이 진짜 제가 이렇게 길바닥에서 소리까지 질러야 합니까? 저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들어볼 생각을 해야죠. 지금 뭘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저 상간남 아니고요. 제 아내랑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사람입니다. 제 아내를 누구와 착각하는진 모르겠지만 저 최성훈의 남편이라고요. 여기 결혼식 사진 보여요? 자, 쭉 결혼식 사진이죠? 그 다음은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여기 혼인신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도 보입니까? 이런데 무슨 관계를 정리하고 사촌 이야기가 나와요? 그쪽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제 아내 이름도 틀리고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일은 무슨 이럴 리가... 제 아내한테는 오늘 일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그쪽 때문에 제 아내가 저한테 미안해하는 모습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제 아내한테 아무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마주치는 일이 있더라도 내색하지 말고요. 그럼 확인 다 된 거죠? 전 집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만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것 좀 보세요. 김미연 씨 진짜 남편이 따로 있어요.
이게 제 친구 사진이고 이게 김미연 씨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도 제 친구 결혼하는 날 찍은 사진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두 사람이 결혼하는 사진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미연 씨가 분명 절 알아보고 얘기 나눈 것도 보셨죠? 그땐 미연 씨가 제게 그쪽을 사촌 오빠라고 설명했다니까요. 근데 저한텐 친구 아내인 미연 씨가 그쪽한테는 아내인 최성은이라니. 돌아서는 저를 붙잡은 여자는 제 아내가 김미연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여자도 제 눈앞에 그에 관한 증거 사진을 보여줬어요. 조금 전 제가 했던 행동 그대로 말이죠. 처음엔 닮은 사람인가 싶었고 그 다음엔 아내에게 쌍둥이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라면 어제 아내가 제 앞에 있는 여자를 알아보는 게 말이 안 됐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제 아내를 최성은이라고 주장하고 여자는 친구의 아내인 김미연이라고만 주장했으니까요. 잠시만요. 우리 계속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는 거 알아요? 서로 할 말만 하고 있다고요. 이러다간 끝이 없겠어요. 그러지 말고 제가 제 친구 연락처와 주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한텐 제 친구이자 김미연 씨 남편 되는 사람의 연락처를 말이죠. 그게 저와 대화 붙잡고 있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 자리에 더 있어 본다 한들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고 서로의 말만 주장할 뿐이니까요. 아내에게 이 일에 대해서 묻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지만 그 당시는 아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제 아내의 또 다른 남편이라 말하는 사람의 연락처와 주소를 받게 됐죠. 하지만 남자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있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남자에게 보낼 문자를 완성하고도 차마 보내지 못한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던 저는 그렇게 하루 그리고 이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버렸습니다. 그러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가 살고 있다는 주소로 찾아가게 됐죠. 완성한 문자를 보내지 않았던 건 혹시 내가 현실을 외면하고자 남자의 답장을 받고도 피하거나 남자가 제 문자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무시하면 어쩌나 싶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집을 찾아가 남자를 만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여자가 건네준 주소로 도착한 저는 숨도 고르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는 순간 두려움에 제 생각이 바뀌면 어쩌나 싶어서 우선 일을 저지르고 보자 싶었던 거죠. 초인종을 누르고 곧바로 안에서 한 남자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곤 밖에서 대답이 없자 남자가 현관문을 열었죠. 누구시죠? 여기가 김미연 씨가 사는 집이 맞습니까? 네? 네. 근데 누구시길래 제 아내를 찾으시죠? 그럼 김미연 씨 남편분이... 네, 제가 남편 되는 사람인데요. 근데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뭘 확인하고 있어서요. 저기 그럼 이것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이 김미연 씨가 맞습니까? 네, 제 아내가 맞는데요. 근데 정말 무슨 일로... 혹시 경찰이세요? 제 아내한테 무슨 일 생겼습니까? 제 아내 괜찮은 건가요? 남자의 입에서 제 아내를 보고 자신의 아내라는 말이 나오자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공중에 붕 뜬 기분이고 주변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남자가 제게 아내의 걱정을 하며 뭐라고 하는데 제겐 입만 뻥끗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죠. 그러다 남자의 뒤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저는 놀라 뒤로 자빠지게 됐어요. 그 사진엔 제 앞에 있는 남자와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가 같이 있었거든요. 바로 두 사람의 자식으로 보이는 아이였죠. 그 순간 다시 제 귀에 주변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걱정하는 남자의 목소리도 말이죠. 남자는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진 제가 걱정됐는지 집안에서 물 한 잔을 들고 왔어요.
그리곤 저를 집 안으로 데리고 왔죠. 저기 형사님, 무슨 일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무사한 거 맞죠? 네? 네, 아무 일 없습니다. 근데 아내분은 집에 안 계세요? 네, 그 아내가 간병 일을 하는데 보수가 좋을 땐 다른 지역에 가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다른 곳에서 지내는 중이에요. 가끔 쉬는 날 집으로 오고요. 근데 아까부터 제 아내는 왜 계속 찾으시는지. 형사님, 제 아내가 무슨 안 좋은 일에 엮이기라도 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 형사 아닙니다. 네? 그럼 왜 제 아내를...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제 아내가 앞에 계신 분의 아내가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아내가 그쪽 아내라뇨?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남자에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남자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래서 증거 사진과 함께 남자의 친구라고 하던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해봐도 된다고 했어요. 그제야 남자는 제 이야기를 조금씩 믿기 시작했죠. 이후 제가 건넨 사진을 보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남자는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됐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는지 조금 전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신을 놓고 있었죠. 갑작스러운 일로 충격받으신 건 이해가 됩니다만 아직 우리 두 사람의 아내가 동일 인물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고자 말입니다. 성우 씨 지인을 제 아내가 알고 있다는 게 이상하긴 한데 그게 또 어떤 우연이 있을진 모르죠. 우선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전부 다 말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성우 씨도 아내에 대한 걸 전부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아내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다 보니 진짜 아내의 이름은 김미연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김미연이라는 걸 하나하나 증명할 수 있는 성우 씨와 달리 저는 오로지 아내에게 들었던 말들만 꺼내놓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연이든 최성은이든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제 예상과 다른 점을 듣게 됐어요. 저는 아내가 성우 씨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성우 씨를 가짜 신분으로 속이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혼인신고를 저와 했으니까요. 거기다 뒷조사를 맡긴 흥신소에서도 아내의 과거가 깨끗하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 예상이 틀렸어요. 성우 씨가 저보다 더 먼저 아내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아내는 최성은이라는 이름으로도 김미연이라는 이름으로도 결혼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성우 씨가 안방으로 뛰어갔죠. 그리고는 안방 서랍장에서 무엇인가를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그러다 뭔가를 찾았는지 이거다! 라는 외침과 함께 제게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제 아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져 있는 서류였죠. 이게 뭡니까? 이 서류가 왜요? 저도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확실하지도 않고요. 근데 제 생각이 맞다면 아내가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신분을 도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 씨가 제 아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의 신분이 다른 사람의 신분이라는 거죠. 거기 그 흑백 복사한 거라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사진 한번 보세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같은데 사진은 아내 사진이 아닐 거예요. 아내가 간병한 환자 중에 한 명일 테니까. 그러니까 김미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간병해주던 최성은이라는 여자의 신분을 도용했다는 말이죠? 왜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건 저도 모르죠. 평범한 가정 두고 왜 최성은으로 살았는지, 왜 진영 씨와 결혼했는지.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고 진짜 누구인지는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만 왜 가정을 두고 저를 만났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아내에게 속고 있었다는 거였죠. 사람을 속이는데 좋은 뜻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엔 누가 봐도 좋은 뜻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확실했는데 그걸 설명해 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죠. 저는 성우 씨에게 제가 모든 것을 아내의 입에서 듣기 전까지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우 씨도 아내가 괘씸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며 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아내가 김미연이라는 증거와 함께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묻기 전 이 일과 관련이 있어 보였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아내의 친구라고 하던 보험사 직원이었죠. 그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아내가 훔친 신분인 최성은의 동창인 척을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전 그 보험사 직원에게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거냐며 물었습니다. 물론 여자는 제가 뭔가 오해를 하는 거라며 발뺌했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시켰어요. 전 시키는 대로 했고요. 진짜예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요즘 보험사 직원은 역할 대행도 하고 다닙니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 거짓말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거짓말하면 진짜 신고한다고요. 진짜라고 했는데도 그러네. 그 여자가 날 먼저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보험 몇 개 들어줄 테니까 자기 부탁 좀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친구가 너무 없어서 남편이 수상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자기가 학창시절 따돌림을 받아서 소개해줄 친구가 없다면서 저한테 친구 역할 좀 해달라고 했다고요. 저야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상품 설명하고 보험만 가입시키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줬고요. 진짜예요. 그래, 내가 혹시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우리 둘이 나눈 대화 안 지우고 놔뒀어요. 이거 봐요. 이제 내 말 믿겠죠? 제 예상과 달리 아내는 보험사 직원과 아예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아내가 보험사 직원에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내어 꾸민 일이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아내의 꿍꿍이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었어요. 보험사와 대화를 나눈 결과 이게 보험금을 노린 범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아니,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와 보험사 직원을 각각 속여 보험을 가입하게 만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보험사 직원이 한 말을 녹음하고 아내와 나눈 대화까지 사진으로 남긴 저는 이제 아내에게 이 모든 일들에 대해 묻기로 했어요. 뻔뻔하게도 최성은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보험 가입의 의도를 묻는 걸 시작으로 말이죠. 무슨 고민 있어?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오늘 하루 종일 표정이 어둡네?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생각으로만 결론이 나서 기분이 좋을 수가 없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안 그래도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했어. 당신만 답을 알려줄 수 있어서. 당신 동창한테 들었던 보험 그거 왜 들게 했어? 보험? 그거 내 친구 도와주려고 한 거라고 말했잖아. 왜? 그게 계속 기분 나빴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내가 당신 손해보는 거 있으면 보상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이 보험 들어준 다음에 내가 고마워서 더 잘하려고도 하고. 근데 왜 갑자기 보험 얘기를 꺼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더니. 아니, 이전엔 들지 않았던 보험을 들게 했던 게 이상해서. 또 당신은 당신 친구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다지만 겨우 우리 두 사람 가지고 실적에 큰 도움이 되겠어? 생명보험 같은 건 혹시나 싶어서 들어둔 거야. 보험이라는 게 만약을 위해서 가입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도 똑같이 들었는데 뭐가 이상해.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하자는 거지. 또 당신한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 친구 엄청 많이 소개해줬어. 그래? 그런데 어째 내가 보험한다는 당신 친구한테 들었던 말과는 다르네. 당신 보험 가입하고 약관 온 지 며칠 안 돼서 보험 철회했다며? 그리고 그 보험사 직원 당신 친구도 아니잖아. 내가 당신 친구인 것처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계속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난 당신이 날 보험에 가입시킨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보험 취소한 게 아니라 추가할 게 있어서 다시 재가입했던 건데. 그리고 친구 맞아. 고등학교 때 친구. 걔가 저번에 당신 한번 봤다고 장난치는가 보다. 아내는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는 것처럼 안간힘을 써서 자기가 한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말의 앞뒤는 점점 더 안 맞아갔죠. 그럼 보험료 낸 내역 좀 볼까? 통장이든 카드 결제든 돈 빠져나간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친구가 왜 그런 장난을 나한테 했는지 좀 지금 물어보자. 난 당신 친구랑 그런 장난칠 만한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확인해서 아니라고 하면 그땐 또 무슨 거짓말 할래? 여보, 왜 그래? 진짜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나 무서워, 그만해. 무서워? 네가 뭐가 무섭다고 그래? 무서워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지.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인 사람이랑 살고 있고 그 사람이 한 거짓말에 속아서 내 목숨값이 나올 보험까지 가입했는데. 당신 뭐야? 당신 나한테 접근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빨리 말해, 김미연! 당신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 설마 내 뒤를 캐고 다니고 있었던 거야? 아닌데? 그렇게 해도 알아낼 수가 없는데? 제가 아내의 진짜 이름을 부르자 아내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절대 알아낼 수 없었을 자기 이름을 알아냈다며 말이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더 이상은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죠. 제가 묻는 말에도 해명하라는 말에도 묵묵부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휴대폰을 들자 그제야 다급하게 입을 열기 시작했죠. 그리곤 반성하는 모습 하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계속 입 다물고 있어. 경찰서 가서는 뭐라도 대답하겠지. 잠깐만, 말할게. 그러니까 경찰은 부르지 마. 맞아, 나 최성은 아니야. 내 진짜 이름 김미연이야. 당신이 어떻게 알고 어디까지 아는진 잘 모르겠지만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아줘. 우선 당신이 알고 있는 나는 다 거짓이 맞아. 최성은이라는 여자, 사실은 내가 간병했던 여자야. 이 여자 이혼당한 여자였는데 고아로 자라온 탓에 마음 줄 곳이 없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간병하는 동안 날 많이 의지했고 나랑 친하게 지냈지. 그러다 어느 날 원래 하던 것처럼 간병하려고 여자 집을 갔는데 이 여자가 결국 병으로 죽어있는 거야. 근데 그 사이 나도 그 여자한테 정을 많이 줬는지 너무 슬프더라고.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하는 것도 잊은 채 그냥 울었어. 좀 진정이 됐을 땐 다른 생각이 들었고, 누가 누굴 가엾게 여기고 불쌍하다는 건지 내 꼴도 별반 차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의 나 정말 별거 아닌 인생을 살았거든? 무엇을 즐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았어. 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사랑해서 만난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안 좋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지. 그런 상황에 아이도 태어났네? 정말 눈 뜨면 모든 게 벅찬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런 내가 그 여자를 불쌍하다고 우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 그러다 떠올랐던 게 저 여자의 삶은 자유구나. 가난한 부모님도 몸 아픈 남편도 날 찾는 아이도 없는 자유의 신분이겠구나 싶었어. 그래서 내가 그 신분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 그렇다고 내 모든 걸 버리고 살겠다는 건 아니었어. 그때 당장 그 여자의 신분으로 산다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의 시신을 다른 곳에 묻고 그 여자의 신분은 내가 보관하기로 했지. 그 여자의 신분을.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나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고 있던 중에 당신을 만난 거야.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병에 걸려 삶의 의지를 놓은 당신을. 근데 처음부터 당신을 어떻게 할 생각으로 만났던 건 아니었어. 처음엔 그냥 간병인인데 역할을 하려고 했지. 근데 당신이 날 먼저 붙잡는 것 같더라고. 아니, 내가 당신을 붙잡을 수 있겠다 싶었어. 그 순간 필요했던 게 최성은 그 여자의 신분이었어.
벅차고 벅찬 김미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 최성은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당신을 속였던 거야. 그래서? 그래도 말의 앞뒤가 맞지 않잖아. 그럼 왜 아직까지 김미연의 인생은 이어가고 있어? 내 목숨값 노리는 보험은 왜 들게 한 거고? 최성훈으로 살겠다며? 그럼 왜 나를 보험에 가입시켰는데? 그 보험 내 목숨값 받아내려고 했던 거 맞지? 나도 원래 김미연의 인생 버리려고 했어. 그 구질구질한 인생 필요 없어졌으니까. 근데 당신하고 결혼식 올리면서 알겠더라. 내가 부른 가짜 하객과 가짜 가족들을 데리고 언제까지 당신을 속일 수 있을까 싶었어. 길어야 2, 3년? 그럼 난 또 김미연으로 돌아가야 하잖아. 어쩌면 당신을 속인 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계획을 바꾸기로 했지. 당신 말처럼 당신 목숨값 받고 난 뒤에 최성원은 버리기로. 그리고 다시 김미연으로 살려고 했어. 돈만 있으면 구질구질한 김미연의 삶도 좀 나아질 것 같았거든. 아내는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신의 범행 계획을 제게 설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저런 사람을 한때 사랑했다는 저에게도 화가 났고 뻔뻔한 그 여자에게도 화가 났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인생 고쳐보자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럼 결혼하고 나서의 당신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겠네? 난 그런 당신을 믿고 사랑했던 거고. 나한테 안 미안했어? 양심에 찔리지도 않았냐고? 당신을 믿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나 그런 여자야. 그러니까 화내고 싶으면 마음껏 화내. 욕을 해도 좋고 당신 화가 풀릴 때까지 뭐든 하라고. 뭐? 이 미친년,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가 너한테 당하기만 할 것 같냐고? 내가 꼭 너 죗값 받게 해줄게. 죗값?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당신 나로 인해 무슨 피해 봤어? 보험도 결국엔 내가 계획만 했지 실행한 건 하나 없잖아. 나 아직 당신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서 당신만 날 이해하고 받아준다면 나 당신이 생각해왔던 것처럼 좋은 아내가 돼줄 거야. 최성원이 됐든 김미연이 됐든 간에 당신한테 헌신적인 아내로서 곁에 있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 나도 살려고 그랬던 거야. 나를 좀 불쌍하게 생각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좋은 여자인진 당신도 알잖아. 아니, 넌 좋은 여자가 아니야. 별별 변명을 가져다 네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넌 결국 다른 사람의 신분을 빼앗고 그 사람인 척 행세했으며 널 사랑하고 있는 남편과 아이를 버리려고 했지. 그리고 남편과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선택한 나를 죽이려고 했고, 넌 네 남편과 아이도 또 나도 사랑하지 않았어. 넌 너만을 사랑했지. 그래서 네 인생을 안락하게 만들어줄 것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 처음엔 네 남편, 그 다음엔 최성은의 신분, 그 다음엔 내 돈. 그러니까 난 널 선택하지 않아. 널 용서하지도 않을 거고 네가 한 짓에 대해 죗값 받게 할 거야. 이렇게. 저는 말을 끝내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과 주머니 속에 있었던 녹음기를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곤 아내를 명의 도용 및 사문서 위조와 시신 유기 및 은닉 혐의로 체포했죠. 사실 제가 아내와 대화하기 며칠 전에 이미 경찰에게 신고한 상황이었거든요. 다만 아내에게 직접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양해를 구했던 상황이었어요. 또 아내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형사님께서 기다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대화가 끝난 후 곧바로 아내를 체포할 수 있게 형사님에게 전화를 걸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녹음기는 아내의 남편인 성우 씨에게 들려주려고 준비했던 거였고요. 아내는 경찰에게 잡혀가면서도 자기에게 죄가 없다는 듯이 발악했어요.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명의도용?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문제될 게 있어?
내가 누구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고 날 체포하는데? 시신도 잘 묻어줬어. 고아라 묻어줄 사람도 없는 걸 내가 정성스럽게 묻어줬다고. 니들이 뭘 안다고 날 체포해. 얼른 이거 놔. 놓으라고. 하지만 결국 경찰서로 잡혀가 조사를 받게 됐고 자백과 증거들로 인해 구금돼 재판을 받게 됐죠. 그러는 사이 성호 씨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의 경우 그 여자의 기만으로 고인과 혼인신고가 된 상황이라 생각보다 해결하는데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제 행정 처리는 그 여자가 최종 심판을 받을 때쯤 정리가 됐죠.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제 아내가 됐던 여잔 체포됐을 당시의 혐의가 모두 인정이 돼서 제법 긴 징역살이를 살게 됐어요. 물론 사람을 기만한 여자에게는 더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징역을 살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저는 한동안 여자와 결혼이라면 치를 떠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여자가 나쁘지 않다는 건 아는데 나쁜 사람이 소수라는 것도 아는데 제가 겪은 일 때문인지 생각을 고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난 지금은 조금씩 생각을 바꿔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은 언제 할까? 마음의 상처는 언제쯤 아물까?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은 안 하더라도 연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직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네요. 오늘 이 글이 제 남은 트라우마를 떨쳐내주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사람 조심하세요.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무섭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아프더라고요. 그럼 정말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